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정열입니다. 당대표와 차기 전국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5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띤 토론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전 MBC와 MBC 충북이 함께 마련한 자리고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시청자분들께서는 TV로 또 SNS로는 대전 MBC 뉴스 채널로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당을 혁신하고 내년도에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적임자가 누구일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추첨으로 배정된 좌석 순서에 따라서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호 2번 송영길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우원식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분들께서 기조연설과 대표적인 공약 발표에 이어 두 차례의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으로 마무리 연설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지와 진행 방식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분 30초간의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각 후보께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각오와 이유, 가장 대표적인 대표 공약을 담아서 1분 30초간 우리 국민들께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홍영표 후보의 기조연설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세종 시민 그리고 충남 충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홍영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 철저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민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유능한 개혁, 혁신을 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과 단결로 이끌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민생은 코로나 위기를 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 힘을 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위기 극복의 리더십으로 반드시 정권 재창출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넘어 국가 운영에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 홍영표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와 함께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님. 시간에 유념하시면서 이어서 송영길 후보의 기조연설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대표 기호 2번 송영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김부겸 총리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얼굴로 바뀌어야 됩니다. 송영길의 선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대선 승리의 첫 단추가 바로 송영길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시종, 양승조 지사님과 허태정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함께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의 충청권 메가시티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습니다. 내포 신도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내일 발표됩니다. 공청회가 됩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기 취약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청 현안들을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저는 인천 광역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4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해서 충청권의 현안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역사를 이끌어갔던 충청의 선택 송영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후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후보의 1분 30초간의 기조연설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북 그리고 대전 세종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의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으로 세종의 명예시민이 된 기호 3번 우원식입니다. 개혁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느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민심은 174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느냐 큰 호통을 치렀습니다. 저 우원식이 유능한 개혁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민주당 내부부터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확실한 공급, 대출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고 투기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손실보상제, 임대료 멈춤법, 보편적 재난지원금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연내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 그리고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선 KTX 서해선 연결 사업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우직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원식의 민생 현장에서 500만 표를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과 대표 공약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인데요. 국가 균형 발전의 두 축이 행정 수도 완성과 혁신 도시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행정 수도 완성과 혁신 도시 시즌 2의 내실화 방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 지역 간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새 후보의 상생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80초, 1분 20초간이고요. 이번 순서에 따라 송영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국토부 차관을 거쳤고 또 행복도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이 정부 기관이 이전됐지만 국회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회법이 우리 세종시 홍성국 의원부터 박완주 의원 그리고 정진석 의원 세 분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5월 국회 중에 심의돼서 통과돼야 이미 설계비 등 147억의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것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이 빨리 만들어지고 상임위가 이곳에 열림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중심으로 이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2의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등 설치 등을 위해서 노력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제가 당대표가 되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관한 우원식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또는 행정수도 추진단 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그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행정수도의 완성 그리고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해서 방안을 그동안 쭉 준비해 왔고 이것을 잘 완성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14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올해 중에 국회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세종의사당 추진과 함께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우선 추진은 국회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에 맞는 11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가 우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를 완전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 대전의 혁신도시, 충남의 혁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대전의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전 과학벨트와 연계된 과학기술 산업 육성, 내포 신도시를 환경기술과 해양산업 R&D 거점으로 환황해권 역점 지역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충남북 대전 시민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원식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관한 홍영표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세종시를 만들고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해찬 총리와 함께 이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이전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두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간 한 2조에서 4조 정도 행정 비용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그 비효율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이전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성 비율도 여의도 국회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찬성한다는 게 60%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활용 방안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의도 국회는 지금 새로운 어떤 금융의 이런 중심지로 또 아시아 또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통해서 지역 간의 어떤 이견을 극복하고 반드시 추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쓰실 수 있고요. 나머지 상대방 두 분께 꼭 질문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질문을 핵심 담아서 짧게 해주시고요. 1분 내외 정도의 답변을 꼭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고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5분, 홍영표 후보부터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우리 당도 그렇고 정부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고쳐가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께서 LTV를 90%까지 완화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박근혜 정부 때 돈 내서 집 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가고 있는 시기에 이것은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약은 아시겠지만 한 2,700만 명이 지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또 한 1,500만 명이 이렇게 1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한 15년 이상이 한 100만 명이 이걸 지금 이렇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것 이것이 어떤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송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동료 의원의 어떤 의견을 좀 선의로 해석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보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 구분 없이 다주택자 전부 LTV를 완화시켰어요. 전부의 대상이 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도 LTV를 뭔가 좀 완화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가 90%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비율이 44%, 2천만 가구에 880만 가구입니다. 그중에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은 10%고 실제 구입에 대상되는 사람은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장기화를 통한 90%는 미국, 홍콩이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걸 결합시켜내고 실제로 집값 상승의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되면 물가 오른다고 임금 인상을 모두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실수요자들한테 뭔가 기회의 창을 줘야지 집값 오르니까 집 가지 말고 계속
전세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집값 오르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약간 완화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0%까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간신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90%까지 이걸 완화해서 이런 신규 소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또 과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강남 집값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 정책이 현실성이 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제가 추가 답변 조금만 드리면 하십시오. 대상 지역을 구분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투기 지역이었다 굳이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은 또 다르고요. 지금도 40, 50, 60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LTV가 이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도 하면서 실소유자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우원식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나?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너무 짧아.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네. 다음 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 송 후보께서 이 문제에 나한테 대해서 질문하시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마 상대한테 제가 그래서 질문하지 말고 직접. 원식 후보께서 더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글쎄 이제 4초밖에 안 남아서. 예,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에 할애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주도권 토론에 들어오니까 후보자 간에 약간 차별화된 입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분간의 주도권 토론 송영길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상대방 공격보다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비행장이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이 있지만 그래서 충남의 오랜 수건 사업이 서산 비행장 공군 비행장이죠. 이를 민항기가 취항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20년 수건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홍영표 의원님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서산 지금 군공항을 민간공항으로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항공 수요 그리고 우리 충청의 서쪽 지역에 또 사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500억 정도면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 비행장은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350만 평 규모로 상당히 넓습니다. 활주로도 2개나 있고 퇴행로도 4개나 있는 곳인데 엄청난 소음 피해를 당하면서도 민항기 취항이 안 된 것은 좀 불편한 면이 크고 또 이게 실제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 관제를 활용하면 5천억 보통 신규 비행장 투자에 한 10분의 1, 500억이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안 됐는데 다시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잘 해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행사를 항공사를 유치해서 이러한 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우원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님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손실보상 문제 저도 동의합니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정의 국가 부채가 지금 47%, 48% 이런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재난, 국민들의 위기 때 그 재정을 쓰기 위함입니다. 이 재정을 건전하다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그 코로나가 들어서고 이제 1년이 넘어서서 손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뭐 다 파악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손실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 질병 방역과 함께 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질병 방역은 민생 방역이랑 같이 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병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우리 그 자영업, 중소기업의 이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그 피해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고 거기에 일부를 손실 보상을 하고 그리고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손실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누적돼 있는 손실이고 현재의 손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손실보상제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하되 국가 재정을 검토를 해서 국가 재정에 아주 큰 부담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손실보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가는 게 안 보이네요. 어떻게 그냥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몇 초가 남았을 때 몇 저희가 분이 남았는지 알아야 강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다 마무리 시간 됐습니까? 예, 그럼 이따 나중에 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남은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해 주시죠. 송 후보님의 강조점을.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네, 저희가 30초 전에 띄워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임대료를 50% 감면하자 이 법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옛날 봉건제도 흉년이 나서 소작이 안 나오면 소출이 안 나오면 지대를 깎아줘야 되는데 소작료를 이거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똑같이 받아간다는 것은 이 현대판 이 봉건적 지주 소작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 50% 깎되 그 임대인이 25%를 부담하고 국가가 25%를 부담하는 그러한 임대료 분담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지금 시행을 해야 되니까 손실보상법도 계산 방법이 복잡하니까 일단 손실보상 법안 중에 하나가 임대료 분담도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좀 먼저 하면 어떨까 해서 법안을 분리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은 우원식 후보에게 주어지고요. 지금 해보셨지만 마지막 30초 정도에 저희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본인의 강조점을 앞뒤로 해주시고 중간에 다른 두 후보께 간단 명령에 질문해 주시면 알차게 배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간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우원식 후보가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홍영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홍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가 그럼 민생을 제대로 안 한 거냐, 안 한 정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후보님도 아실 거예요. 이 대통령께서 주택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시장에서 조짐이 보이니까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또 부동산 감독기구를 도입하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이 장기화가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하고 손실보상제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 그때도 정부에 있는 많은 관료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재위에서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 손실보상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던데 제가 그때도 얘기한 거 그거예요. 재정을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제는 겨우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관료들한테 쌓이게 해서 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민생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잘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셔도 잘 안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또 특히나 불평등 또 불공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제도로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아니 이제 제가 민생이라고 하면 참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저는 민생하고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죠. 부동산 정책 사실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도권 토론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아니 네. 네. 그럼 이 아니, 얘기할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민생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몇 가지에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당은 기득권의 정당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중산층과 서민의 불공정, 불평등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전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 의원님, 홍 후보님처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민생을 안 챙긴 정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있는 건가? 대통령 뜻만 보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도와서 민주당의 가치를 또 관료들에 의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전 필요한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아니, 텐데 이제 저는 다음에 부족한 하시죠. 게 분명한 게 있었고 네.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좀 부족한 게 있죠. 네. 예를 들어서 IMF 때는 좀 기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다 구조 조정하고 해고시키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단 한 명도 해고하지 마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을 살리겠다. 이런 정책으로 작년에 대량 실업도 막고 또 네, 정리해 주시죠. 그런 이렇게 해왔지 점만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하면 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하는 뜻을 그러니까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재난지원금을 겁니다. 지금 500만 원 준 걸 1000만 원 그리고 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한테 네. 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울 3, 4호기 네.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네. 그걸 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한다고 하는 게 혼자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다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울 3, 4호기 하자고 하는 그때 주장은 정리하신 겁니까? 글쎄 일단락이 됐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됐고.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아마 2010년 전후가 될 겁니다. 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전에 그 추진했던 것이 이제 소위 경인운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인운하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그걸 주장하셨어요. 네, 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인천시장 나갈 때 그때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시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운하 사업 정말 그거는 최근 들어서 환경부에 의해서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환경부에 의해서 실패 선언까지 됐죠. 그 네, 부분에 여기까지 대해서 이따 듣겠습니다. 다시 혹시 좀 설명해 못다한 주시죠. 후보들의 답변은 다음 두 번째 있을 주도권 토론 시간에 본인이 주도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새 후보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초광역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도 메가시티 논의가 한창인데요. 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 그 견해가 어떠신지, 또 현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예산 확보와 광역 철도망 구축에 따른 지역 간의 입장차 조율 방안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80초, 1분 20초간 주어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우원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충청권 내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수도권 1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그 전체 국토 전체를 다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말 심각한 거는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너무 비대화돼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지방은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의 위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위 다극체제로 바꾸는 건데 그중에 충청권 메가시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저희 당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할 생각입니다. 각 시도별 역점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특위 차원에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했고 지난 4월 14일 회의를 열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충분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시간 다 쓰셨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에 관한 홍영표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종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할 때 수도권 인구 집중이 40%인데 지금 5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와 같은 한 500만 정도 되는 경제 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교육 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어야 지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나 이 선제 조건은 두 가지가 먼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건데요. 특히 이 인사와 조직, 이 지방에 대한 이 자치권을 강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권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어떤 분권을 8대 2에서 지금 7대 3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6대 4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메가시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현재 허태정 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께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을 입안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또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관한 답변 송영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550만 충청권의 4개 광역자치단체가 모여 있는데 사실 서로 간에 좀 갈등도 있어요. 세종시가 온다는 이유로 충청남도가 이런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고 또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세종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허탈감도 느끼고 있고 같은 충청이라도 북부권 그렇죠.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은 발전되지만 남부권에 보령, 서천, 부여, 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이것 간의 상호 발전이 필요하고 특히 양승조 지사님이 새로 하는 신해양 시대 충남을 하려면 가로림만 국가 정원화 문제가 연결돼서 이런 이 해안 접하기 내륙과 같이 있는 충북과도 연결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광역철도망의 구축입니다. 내일 이제 그게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오늘 국토부 차관하고도 쭉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충남이 6조 정도가 배정이 될 겁니다. 이 경남 이런 데는 3조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됐고요.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주 시내를 관통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후보의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열띤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각 후보에게 고루 질문 기회를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정책과 공약에 집중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5분간 후보자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는 송영길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우원식 후보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하고 나서 네.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문제는 왜 이게 아라뱃길이 논란이 됐냐면 이게 4대강 사업 MB와는 별개로 우리 지역에서 주요 수건 사업이었던 게 이 한강 수위가 한 10.5m인데 우리 계양구나 거의 부천 이쪽에 지구가 택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논밭이 다 이제 계산 택지 이런 게 개발되면서 물을 보관하는 유수 기능이 현격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논밭이 다 택지로 바뀌어서 그게 굴포천으로 쏟아져 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 우리 홍영표 의원님도 계신 거 잘 아시겠지만 그게 항상 물이 범람을 했어요. 우리 계양 지역에. 그래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물을 빼기 위한 방수로 공사가 불가피했죠. 근데 방수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MB의 그 4대강 사업 그런 욕구에 약간 편승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생각했던 것처럼 물류가 나오지 않고 또 남북 간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 우원식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지난 시장 때 그걸 제가 인정을 했고요. 이미 이제 만들어진 사안이고 이 사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 인천 시민들한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무형적 그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 타기나 캠핑이나 레저 스포츠로서의 엄청난 그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식 의원님께서는 이 아까 청주를 지하로 관통하는 걸 해달라는 게 이제 우리 이시종 지사님의 요구 사항인데 이번 내일 발표되는 초안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빠진 이유가 이거는 광역철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 도심을 관통하게 되면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소위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는 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명하고 비시값이 안 나온다. 지금 이런 주장으로 아마 이번에 초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논하는 데 있어서 네. 이 기재부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네. 자꾸 BC 얘기하거든요. 네, 네. 비용 편익으로 얘기하면 균형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량이 많죠.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BC가 나오는데 똑같은 사업을 지역에서 하려면 그게 그 편익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BC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추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균형 발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비대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거든요. 인구가 작년에 3만 줄었고 올해는 수십만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오히려 비용을 줄어들게 할 수 있고 국토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을 끌어가는데 훨씬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유나 조금 얘기를 할까요? 아니 제가 주도권 제가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난 광주 TV 토론에서 홍 후보께서 송영길 후보가 탈당자에 대한 감점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변재일 전대위 준비위원장한테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변재일 위원장한테도 확인해서 그런 게 없었다. 근데 그런 논의를 이야기는 하긴 했답니다만 제가 현장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사항은 이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으로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 언론 인터뷰에 부가세 인상안을 긍정 검토했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부가세 현행 10%를 12%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마 이원 의원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같은 요즘 코로나 상황에 소득이 없고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부가세를 올리면 더 큰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실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재원 문제를 제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가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떤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자는 것이고 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아시겠지만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입장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우원식 후보의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5분을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유 누나 관련해서 그때 이제 오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유 누나 추진한 것이 네. 그게 굴포천 방수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방수로만 들어오면 되는데 네. 제가 그거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죠. 네. 방수로를 8m를 뚫으니까 10m 하자고 그때 송영길 후보께서 저한테도 와서 굉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압력도 행사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그래서 이제 경유나 사업 결론을 저희가 못 냈습니다. 그걸 이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가 근데 결국 이제 그래서 송영길 후보께서 정말 그 경유나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그냥 오류라고 얘기하기에는 참으로 2조 7천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환경부가 그건 실패한 사업이다.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물류 역할이었거든요. 운하라고 하는. 근데 지금 그 물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몇 가지 더. 그거에다가 포함해서 아까 그 한올 3, 4, 5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 2월 8일 총무본부장으로서 대통령이 공약 발표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네. 그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2018년 6월 2일 뉴스공장 라디오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한일 해저 터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우리의 어떤 방향 이런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그것들에 드릴까요? 대해서 네. 요 사건, 요 일들에 대해서 우선 해명할 게 있으면 좀 해명해 보시죠.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 그런 경직된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이야기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뭐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그게 집단 지성을 통해서 오류가 발견되고 상대방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게 검증되고 보완돼서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 수렴내에 가야 건강한 당이 되는 거지. 조금만 이견도 형성이 안 된다. 그게 맞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공공일자리 81만 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정이 필요한 거였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밑에 정책공간 조윤재라는 싱크탱크에서 만든 아니에요. 그럼 안은 수정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는 거지. 지난번 답변하고 좀 다르시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그때 그 안으로 봤다니까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윤재 정책 싱크탱크에서 올라온 걸 알고 나는 경희 누나는 네?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요? 경희 누나 주장하셨고. 이게 경유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 정부가 4대강을 막 추진할 때였습니다. 저는 강력히 4대강을 막으면서 어차피 만들게 될 수 있는 이 방수로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생각했던 것이고 제가 그때 구상은 대동강과 함께 연결시켜서 남포항으로 연결되는 남북 교류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고요. 또 제가 인천시장 때 쓰레기 매립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가 토사에 대한 바지선 물류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물류의 판단 자체가 오류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의 잘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투여된 잘못된 사업을 추진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좀 우리 인천 사과해야 된다고 인천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경영이. 그러니까 잘 됐다고 하시는 거고. 아니 그 무상이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할 때 2조 7천억에 무조건 이것이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홍수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어찌됐건 방수로 기능을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물류 기능은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류 위의 방수로 기능과 홍수 방지 기능과 함께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인 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전초 사업이었고 그때 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4대강 사업으로 다 갔고요. 그 앞에 사업을 우리 송영길 후보께서 열어주셨고 여기 질의하던데. 시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질의가. 본인 정견을 강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랬고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께서 우리가 그 당에서 아무 소리 못하냐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당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위원장입니다. 아니 지역 그러니까 현안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여러 차례 진행이 됐기 때문에 5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후보자 주도권 토론 5분은 홍영표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송 후보께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난번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그 탈당자들에 대한 감산 제도를 바꾸겠다. 이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또 분명히 들었는데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뭐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내가 했다고 그런 적이 저는 없다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확인해야 되지만 전문 법칙이라는 게 그러면 있죠. 다른 그런 이야기를 검증하지 아니, 않고 그리고 물어봤어야죠. 아니요 저는 확인해서 얘기를 됐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날 전준위에서 토론까지 있었고 토론의 결과 부결됐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뭡니까 아라뱃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지금도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우선 저도 인천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할 때 그때 인천 시민들한테 이건 여기서 배가 떠서 중국의 황하강을 건너가는 이 물류 기지로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류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레저와 친수 공간은 2조 7천억이나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저 자전거 타거든요. 저 그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몇백억 들이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야 왔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선 그 정도로 가죠. 그리고 네. 원식 후보께서 저는 제가 지금 최근에 이번 대선은 우리 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치르자. 그래서 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도 당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 정당이 되는 거고 대선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서 당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게 이제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대통령이나 이게 유력 주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대선 때 해처모여 정당이 많이 생기고 안철수라는 분이 한 10년 동안 또 그렇게 정치를 희화화시켰고 또 윤석열 정당이 아마 등장할 적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개헌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선에서 책임 정당 대선을 우리가 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당이 대선 시기에 또 구성되는 정부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생에서 500만 표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이 튼튼해져야 튼튼해진 당이 대선 후보를 뒷받침을 잘해서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고 인기 있는 후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후보 또 국민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후보들을 잘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튼튼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2년 문재인 그 후보 시절에 제가 총무본부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던 게 이미 우리 당의 정책이 다 있는데 우리 캠프 안에서 그 소위 경제 부분, 비경제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거 직전까지 후보의 공약집을 못 냈습니다. 경제와 비경제 그 가름을 어디서 할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정책은 당론으로 정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당이 그 국민 속에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잘 꾸려서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는 사실 대선 후보들이 각자 그런 캠프 싱크탱크를 만들고 캠프를 만들고 이런 것을 저는 좀 최소화해서 아주 중요한 공약만 하는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게 하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 또 정책 기능을 하는 민주정책연구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내가 공약을 제하고는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에다가 이 대선 후보별로 방도 하나씩 주고 그런 정도로 좀 최소화하고 사조직도 만들지 않고 이런 대선을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 송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당이 중심이 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그 어느 때마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새 후보께서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신 동지들이신데 각 정견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 연설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못다 하신 말씀, 오늘 빠진 주제를 잘 담아서 마무리 기조 연설에 이은 마무리 연설 1분을 아주 알차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연설 1분 홍영표 후보께서 쓰시겠습니다. 충남, 충북 도민 그리고 대전 시민, 세종 시민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보수 언론, 야당이 쥐어준 반성문으로 우리가 혁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당 중심의 대선 승리, 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그리고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 단결, 승리 이 세 가지로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위기는 돌파하고 책임은 완수하는 홍영표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무리 연설 우리 송영길 후보께서 1분간 쓰시겠습니다. 네,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시청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행정 수도가 올 것입니다. GRDP가 높지만 여러 가지 화력발전소가 30개나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대기 오염도 유발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충청의 발전, 메가시티 정책을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변화할 것이냐, 관성대로 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선 승리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기존 관성대로 그대로 가다가 대선에 패배할 것인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민심을 수용해서 대선 승리의 계기를 만들 것인가? 우리 충청권 유권자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의 자세로 정권 창출에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후보의 마무리 연설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 우원식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대전, 충남북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위기의 민주당 무엇으로 구할지 그것을 찾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민심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국민 곁으로 가서 아픔을 함께하고 온 힘을 다해 국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유능하게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쌍두마차를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말이 아닌 국회라는 수단을 가지고 실천으로 현장에서 해내겠습니다. 저 우원식은 우리 사회의 을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노무현에게 배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개혁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저 우원식이 우직하게 사심 없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저 우원식이 정권 재창출,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료지만 긴장감 넘치게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의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새 후보의 당 대표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살펴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 MBC와 MBC 충북이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